국제안보 무대에 충격적인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된 극비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가 사회는 물론 주요 국가들의 권력 중심부까지 긴장에 휩싸였다. 그 문건 속에는 KEMP, 전자기 화살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궤도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를 발사해 상대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체계로 묘사된다. 만약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하늘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다. 북한이 의존해온 중국 러시아의 감시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미국의 위성조차 서울의 결심에 따라 눈이 멀 수도 있다. 국제 질서를 지탱해온 하늘의 눈이 흔들리는 순간 동북아의 균형은 근본부터 뒤집힌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알렉산더 그랜트 박사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미중러의 무기 경쟁을 분석해온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 앞에 서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며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질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그의 눈을 통해 전해지는 KEMP의 진실이 드러나려 한다.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 박사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안보와 군사기술을 연구하며 수십 년 동안 미중러가 벌여온 무기 경쟁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주한 사건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충격적이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즉 ADD에서 작성한 기밀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안보 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그 문건에는 KEMP, 전자기 화살이라는 낯설고도 위협적인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처음 그 이름을 접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단순한 신형 무기 개발 소식이었다면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은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다. 궤도에서 발사되는 전자기 충격파,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어 위성의 눈을 단번에 멀게 할 수 있다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의 군사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연구소들은 지금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교류해온 동료 전문가들에게서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한다. 정말 한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은 걸까? 실험 단계에 머문 것인지 이미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에 남는 것은 불안과 경외가 섞인 묘한 감정이다. KEMP라는 세 글자가 언급된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금까지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식은 대부분 물리적 파괴였다. 미사일을 쏘아 올려 충돌시키거나 폭발을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곧바로 전쟁 행위로 규정될 수 있고 남은 파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다. KEMP는 다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 충격파로 상대 위성의 칩과 센서를 실명시키는 방식이라면 물리적 파괴 없이도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다. ADD 문건에는 구체적 수치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반경 500km 안에서 감지 및 통제 불능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접해온 미러 내부 문건에서도 이렇게 대담한 문장은 드물었다. 문건을 먼저 확보한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기자가 물었다. 박사님, 이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렇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미국이 스타워즈 계획을 꺼냈을 때,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 주인공은 한국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궤도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비공식 화상회의에 모인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중국은 동시에 눈을 가린 채 한반도를 바라보는 셈이겠지.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DD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록을 남겼다. 책상 위에는 흘러나온 문건 사본이 놓여 있다.
단지 몇 장의 서류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인데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을 주변부 국가로 부를 수 없게 된 순간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지만 나는 눈을 감지 못한다. ADD에서 흘러나온 단어 하나, KEMP가 만들어낸 파문은 이미 대서양을 넘어 지구 전체로 퍼지고 있다. 나는 ADD 문건 속 기술적 설명을 다시 읽으며 그 핵심을 파악하려 애쓴다. KEMP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단순히 전자기 충격파를 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성을 가진다는 부분이다. 기존의 EMP 개념은 핵폭발이나 대규모 전자기 펄스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범위는 무차별적이었다. 그러나 KEMP는 마치 레이저처럼 특정 방향으로만 충격파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ADD 연구진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 지향성을 구현했는지는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위성 자체에 고출력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이를 전자기 렌즈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원하는 각도로 발사하는 원리라는 기술적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EMP 폭탄이 아니라 궤도 위에서 발사되는 전자기 화살에 가깝다.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의 대위성 무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물리적 충돌을 기반으로 했다. 미사일을 쏘아 위성에 직접 타격을 가하거나 근접한 궤도에서 폭발을 일으켜 파편으로 위성을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러시아 역시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왔다. 문제는 이런 물리적 파괴가 곧바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이 2007년에 실시한 대위성 실험에서 발생한 수천 개의 파편은 지금도 궤도에 떠돌며 전 세계 위성 운용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와 비교했을 때 KEMP는 훨씬 교묘하고 정교하다. 위성을 직접 부수지 않고도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궤도에는 아무런 잔해도 남지 않는다. 단지 상대 위성의 칩과 센서가 순식간에 마비될 뿐이다. 이론적으로는 몇 분 안에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남길 수도 있고 특정 시스템만을 제한적으로 무력화할 수도 있다. 파괴가 아닌 침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서 ADD 연구진의 전략적 사고를 읽을 수 있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닌 기능적 무력화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은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상대방 위성이 폭발한 것도 아니고 파편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단지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쟁 행위인가 아니면 일종의 기술적 간섭인가? 이 애매모호한 지점이 바로 KEMP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실제로 나는 워싱턴의 동료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 알렉스, 만약 내 말대로라면 이건 게임 체인저야. 우리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다고 상상해봐. 파편 하나 없는 깨끗한 하늘에서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바로 그게 ADD가 노리는 부분일 거야. 지금까지 전자기 무기를 활용한 공격은 주로 지상이나 고도 낮은 대기권에서 이루어졌다. 전자기 펄스는 대기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 확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궤도 위, 진공 상태에서의 EMP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감쇄가 적다. ADD 문건의 기술적 설명에 따르면 KEMP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위성의 통신 모듈이나 감시 카메라 혹은 레이더 센서를 집중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다. 단순히 눈을 멀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특정 기관을 정밀하게 겨냥해 원하는 부위만 골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개념은 사실상 궤도 위에서의 외과 수술과 다름없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고 종양만 정확히 잘라내듯 KEMP는 상대 위성의 기능만 도려내는 것이다.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기존의 군비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인가, 누가 더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할 것인가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교묘하게 상대의 눈을 가릴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된다. ADD 문건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물리적 파괴 없는 억제.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곱씹었다.
물리적 파괴가 없는 억제라니. 그것은 곧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상대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고 증거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눈은 멀고 귀는 닫히며 정보의 흐름은 차단된다. 내가 연구자 생활을 하며 접한 그 어떤 무기 체계도 이런 성격을 갖지 못했다. 파괴와 억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무기. 그것이 바로 KEMP의 본질이었다. 나는 한국의 방위사를 다시 떠올린다. 내가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나라는 이미 미국의 위성정보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군사활동, 미사일 시험, 심지어 훈련 계획까지도 미국의 눈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워싱턴은 언제나 서울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유지했고 한국은 그 시선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 구조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었지만 실상은 일종의 종속이었다. 내가 만난 한국의 전직 장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조차도 미국의 위성 없이는 제대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적을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도 모두 워싱턴의 눈을 빌려야 하죠. 나는 그 말에 담긴 무력감을 잊을 수 없었다. 동맹이라 불리지만 사실상 주도권은 항상 미국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며 한국은 자체 기술을 키워왔다.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려 했고 독자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차가웠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늘 신중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이 독자적 궤도에 오르는 순간 균형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언제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 ADD에서 흘러나온 문건은 그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신호탄이었다. KEMP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의 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장악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워싱턴의 동료와 토론할 때마다 나는 한국의 이런 열망을 설명해왔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들은 자율성이 필요해. 언제까지나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을 빌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상황은 모순이지. 그러면 상대방은 대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건 이해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북아 전체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네.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한국의 선택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실감했다. KEMP는 단순히 위성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을 손에 넣는 과정이다. 수십 년 동안 외부의 정보망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려는 시도다. 나는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늘 이중적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존경심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안보 영역에서는 스스로의 발언권을 제한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렇기에 지금 ADD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한 나라가 진정한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랫동안 스스로의 눈을 갖지 못했다. 군사적 움직임을 계획할 때마다 늘 동맹국의 데이터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었다. 그러나 KEMP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이상 타인의 눈에 기대지 않고도 필요할 때 상대의 시선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꿈꿔온 자율적 방어의 시작이다.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한국이 겪어온 길을 다시금 되새긴다. 한때는 외부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KEMP라는 세 글자는 단순한 기술적 용어를 넘어 한국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나는 문건을 읽으며 곧바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다. 평양의 지하 벙커에서 장교들이 모여 앉아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이 보내온 영상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의 열악한 정찰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 제공해주는 위성 정보 덕분이었다.
평양은 자체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을 거의 운용하지 못한다. 결국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눈을 빌려 남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내가 아는 한 군사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병력 이동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상업위성을 통해서도 추적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한국군의 실시간 움직임이지. 그 부분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군사위성이 뒷받침해주고 있네. 북한은 그 데이터를 받아야만 대응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다. 바로 그 부분이 KEMP의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궤도 위에서 전자기 화살을 발사해 특정 범위의 위성을 무력화한다면 평양은 단숨에 눈이 멀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내주는 정보망 덕분에 남한의 군사훈련, 무기 배치, 미사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준비한다. 그동안 북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상으로 병력 규모와 장비 이동을 관찰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짜왔다. 그러나 KEMP가 작동하는 순간 화면은 먹통이 된다. 데이터는 흐르지 않고 평양의 지휘관들은 어둠 속에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결과는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다. 내가 워싱턴의 한 동료에게 이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알렉스, 그건 곧 한국이 처음으로 북쪽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야. 지금까지는 미국의 억지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억제력을 확보하는 거지. 나는 그 말에 담긴 함의를 곱씹었다. 그렇다. KEMP는 단순히 기술적 무기가 아니라 북한을 향한 압도적 신호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것이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눈앞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위성이 파괴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그저 화면이 꺼지고 신호가 끊기고 데이터가 흐르지 않을 뿐이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규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해진다. 나는 한국의 전략가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늘 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왔다. 하지만 KEMP는 바로 그 의존의 끈을 끊어버린다. 다시 말해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병력을 움직여도 하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답해주지 않는다. 서울의 한 학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반도의 하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보다도 더 큰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준비하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 속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자율성과 주도권을 읽을 수 있었다. KEMP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 전략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적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계획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나는 ADD 문건을 들여다보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위성 체계를 떠올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해왔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하늘 위에서 한국의 모든 전략적 결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현무미사일 탄약고, 남부 해안에서 진행된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LSAM 방공 시스템 배치까지. 이 모든 장면은 미국의 위성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철저히 기록되었다. 나는 펜타곤의 동료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알렉스, 우리는 한국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슨 장비를 옮기고 있는지 거의 항상 알고 있어. 그것이 바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지.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조건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실상 감시와 통제의 언어였다. 나는 한국의 전략가들이 느낄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움직임이 모두 기록되고 분석되며 필요하다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 변화가 찾아온다면
그 정보망은 곧바로 압박 수단으로 변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동맹국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불안감을 주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경험을 떠올린다. 워싱턴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군사기밀 정보를 언급하곤 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식의 태도였다. 그때 한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정보가 이미 미국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KEMP의 의미가 드러난다. 만약 한국이 원한다면 이제는 미국의 위성이 자국 상공을 지나는 순간 그 눈을 꺼버릴 수 있다.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각을 가려버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워싱턴은 더 이상 서울의 모든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없게 된다. 내가 아는 한국의 한 전직 안보 관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동맹은 협력이지 감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 KEMP가 상징하는 변화다. 미국의 시선에만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필요할 때 그 시선을 끊을 수 있는 주도권을 손에 넣는 것. 물론 이는 위험한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워싱턴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원했던 자율성을 향한 길이 열리고 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리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정리하며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전환, 즉 동맹 속에서의 새로운 위치였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감시받는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빛을 켜고 끌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 나는 중국의 반응을 상상해 본다. 만약 베이징의 지도부가 ADD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다면 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에서 하늘의 주인이라는 위치를 유지해왔다.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한을 감시하고 태평양 방면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자국의 위성망으로 지역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이 그 눈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베이징에게 악몽과 같다. 내가 베이징의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우리는 북한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말하지는 않네. 하지만 사실상 위성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눈 역할을 하고 있어. 그것이 끊기면 평양은 순식간에 고립될 거야. 나는 그 말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읽었다. 북한을 형제국이라 부르면서도 사실상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KEMP가 작동한다면 그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중국이 공들여 구축한 정찰망이 무력화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방향을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스스로도 한반도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베이징은 자국의 항모 전단과 전략 자산을 동북아에 전개하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보호하려면 위성 감시가 필수적이다. 만약 서울이 그 시선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중국군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 상황이 새로운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즉시 전자기 차폐 기술이나 위성 하드닝 프로그램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의 기술에 대응하는 자체 무기를 개발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자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 중국계 학자는 내게 경고했다. 알렉스, 만약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추면 베이징은 반드시 대응할 걸세. 그것은 단순한 억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권위와도 연결되어 있거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늘을 통제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 온 권위가 흔들린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린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지금까지는 궤도 위의 위성이 남한의 방공망과 해군 움직임을 기록해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KEMP가 발동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는 암흑으로 바뀐다. 연습장 위의 병력과 장비는 보이지 않고 전략은 허공에 흩어진다. 그 결과 중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베이징을 긴장하게 만든다. 그들은 곧바로 대응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전자기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곧 군비 경쟁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일본도 러시아도 이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의 하늘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들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다. KEMP는 단순히 한 나라의 방어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 질서를 뒤흔드는 존재다. 특히 베이징에게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잃는다는 의미다.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마치 장기판에서 상대의 말을 직접 부수는 것이 아니라 보드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아. 중국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겠지.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나는 생각한다. 한국이 손에 넣으려는 이 기술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베이징의 자존심을 시험하는 무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은 단순한 비난이나 항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KEMP는 곧 동북아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최근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ADD 문건의 유출 이후 미국의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긴박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펜타곤의 한 동료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렉스, 상황이 심각해.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우리 위성이 서울 상공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든 눈이 멀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현실이 된다면 동맹 관계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나는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일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이다. 그들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등을 돌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정보 공유 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압박만 한다면 한국은 더 빠르게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보다 신뢰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신뢰를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이 논쟁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동맹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정의해왔다. 그러나 서울이 KEMP라는 무기를 통해 하늘의 눈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 지도자가 아니라 언제든 감시가 끊길 수 있는 취약한 동맹의 한 축이 된다. 내가 접한 내부 보고서에는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동맹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필요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지만 불편할 때는 위성의 시선을 차단해 독자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은 워싱턴이 결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나는 한 전직 미군 장교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니 기묘하지 않은가?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히는 셈이지. 그의 말은 반은 농담이었지만 목소리 속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더욱이 정치적 환경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아시아 동맹 정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일부는 한국이 점점 자율성을 키워가는 것을 불편해한다. KEMP는 이 두 흐름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불씨가 된 셈이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며 워싱턴의 불안이 단순한 기술적 손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것은 권력 구조의 변화,
즉 동맹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불안이다.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나라를 내려다보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시선을 차단당할 수도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동료가 내게 남긴 짧은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다. 알렉스, 이건 우리에게 낯선 시대의 시작일지도 몰라. 나는 화면을 꺼내보며 그 말의 무게를 곱씹었다. 나는 국제학계에서 최근 회자되는 표현을 떠올린다. 전자기 억제력.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이 단어가 이제는 회의와 논문 속에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KEMP가 있다. 많은 이들이 이 무기를 두고 핵무기와 견줄 만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무기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억제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고 전쟁을 미리 차단하는 힘을 발휘한다. KEMP 역시 같은 궤도에 있다. 궤도 위에서 언제든 상대의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상대의 계산을 바꿔놓는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그림자만으로 전략적 억제가 가능하다. 내가 참석한 비공식 학술 모임에서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 핵무기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지. KEMP는 건물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보망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킨다면 그것은 핵무기 못지않은 전략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메모에 적었다. 파괴 없는 억제, 그러나 결과는 동등하다. 실제로 현대 군사 전략에서 위성은 뇌와 같다. 모든 정보, 통신, 항법이 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뇌가 멀어버린다면 가장 정교한 무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전차는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미사일은 목표 좌표를 상실하며 전투기는 눈먼 새처럼 하늘을 배회한다. 이러한 상태는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기능적 마비로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을 한순간에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와의 유사성이다. 나는 또 다른 차이를 느낀다. 핵무기는 사용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남긴다. 방사능, 인명피해, 국제적 고립. 반면 KEMP는 눈에 보이는 폐허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사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억제할 수 있다면 지도자들은 더 쉽게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몇몇 학자들은 KEMP를 핵억제 이후의 억제 수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가 워싱턴의 한 전략가와 토론했을 때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핵무기와의 비교를 조심해야 해. 하지만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균형을 만들어낼 거야.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억제력 말이지. 나는 그의 표정에서 진지한 두려움을 읽었다. 또한 전자기 억제라는 개념은 법적 윤리적으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핵무기는 국제조약으로 금지와 제한이 이루어졌지만 EMP 무기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KEMP는 사실상 법의 공백 속에서 움직이는 전략적 무기다. 이는 곧 국제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억제 모델이 탄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학자이자 연구자로서 이런 변화의 순간을 지켜보며 묘한 전율을 느낀다. 파괴 없는 억제, 그러나 그 효과는 핵무기와도 견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KEMP가 가져오는 시대의 새로운 언어였다. 나는 한국의 과거를 떠올린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던 시절. 내가 학자로서 처음 한국을 공부할 때 그 나라는 늘 기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다.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 그러나 안보와 군사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우주기술과 첨단 무기를 독점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늘 그 뒤를 따라가며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제한된 협력을 통해 조금씩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이 허락하지 않으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조차 어려웠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협력보다는 견제를 택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부지런히 따라오는 국가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KEMP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인식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영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선도자로서 말이다. 나는 동료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아온 한국은 늘 발전을 갈망했지만 어디까지나 뒤를 쫓는 위치였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꺼내들었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그 말에 한미국인 연구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야. 그들은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어. 나는 그 대화가 상징하는 바를 오래 곱씹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업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해야 할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KEMP는 바로 그 증거다. 서울의 대학에서 만난 한 젊은 연구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뒤처지지 말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서 나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새로운 세대가 가진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종속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혁신적 기술로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만들어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변화가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역사와 정신의 문제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품어온 열망과 끈기의 산물이다. KEMP는 그 상징적 결실이다. 이제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는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나는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나는 국제법 서적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다루는 조항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KEMP와 관련한 논란이 왜 불가피한지를 곱씹는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을 전 인류의 공공재로 규정하고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기 무기, 특히 KEMP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바로 이 법적 공백이 지금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국제학계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한 유럽 출신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궤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공격 능력을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의미합니다. KEMP는 폭발을 일으키지 않지만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 자체로 조약 위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아시아 출신 연구자가 손을 들어 발언했다. 하지만 조약은 어디까지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것일 뿐 특정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KEMP는 파괴가 아니라 억제 수단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조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고 나는 그 논쟁의 열기를 기록했다.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법의 언어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시에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성을 눈이라고 가정한다면 KEMP는 상대의 눈을 멀게 하는 행위다. 그것이 물리적 상해를 주지는 않지만 국제 질서를 지탱해 온 투명성을 무너뜨린다. 군사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신뢰와 안정은 흔들린다. 워싱턴의 한 학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보이지 않는 무기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나는 그가 던진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재정립해왔다. 핵무기가 그랬고 사이버 무기가 그랬다. 이제는 전자기 무기가 그 무대에 올라온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이 논쟁은 조용히 번지고 있다. 한 학자는 내게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입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닐까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다. 국제법은 언제나 기술보다 늦게 따라온다. KEMP는 이미 현존하는 조약의 언어를 넘어선 영역에 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국제사회의 토론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떤 이는 KEMP는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규정하고 어떤 이는 단순한 방어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 사이에서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만든 파문이 단순히 기술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법과 윤리의 근간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DD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간 직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전자기 화살. 나는 신문과 방송 화면을 스크랩하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소식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런던의 한 일간지는 일면에 이렇게 썼다. 핵없는 국가, 그러나 새로운 억제력을 손에 넣다. 워싱턴의 방송은 전문가들을 불러 연일 토론을 벌였고 베이징의 언론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스크바의 신문은 좀 더 신중하게 우주공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 속에서 한 참가자가 손을 들어 물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로 이 기술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동북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동맹국조차도 우리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다면 국제 협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긴장된 공기를 느꼈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유럽 일부 국가는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우려를 드러낸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시선을 끊을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은 특히 민감하다. 도쿄의 신문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분석하며 방위성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연다. 반면 몇몇 국가는 한국을 은근히 부러워한다. 한 중동 외교관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늘 강대국의 위성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군요. 부럽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적대국들의 반응은 훨씬 날카롭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비난했고 러시아군 관계자는 만약 그런 무기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북한은 더 직접적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이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며 위협적인 논평을 내보냈다. 나는 이 모든 반응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님을 안다. 그 속에는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다. 한국이 손에 쥔 기술이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국제 학술지에는 상반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는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며 찬사를 보낸다. 다른 일부는 우주공간을 군사화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한다. 나는 원고를 정리하며 세상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음을 실감했다. 회의장에서 만난 한 유럽 연구자가 내게 속삭였다. 알렉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 한쪽은 경외심이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이지. 한국이 해낸 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낼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하며 또 어떤 이는 경계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무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DD에서 흘러나온 몇 장의 문건이 만들어낸 파장은 이미 전 지구적 담론으로 번지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또렷이 깨닫는다. KEMP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하늘을 지배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국제사회는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파문은 퍼졌고 서울이 만들어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워싱턴은 불안해하고 베이징은 분노하며 모스크바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동맹국들은 경계와 존경을 동시에 품고 제3세계 국가는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다. 나는 이 모든 반응이 결국 하나의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나는 런던 연구소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 불을 켠 채 창밖을 바라본다. 멀리서 떠오르는 달빛이 창가에 비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서울의 하늘이 겹쳐진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나라가 이제는 궤도 위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서울의 한 젊은 연구원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가슴 깊은 울림을 느꼈다. 국제회의에서 나는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 박사님,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KEMP라는 이름은 기술적 용어를 넘어섰다. 그것은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한다. 더 이상 외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나라. 나는 그 변화의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한 나라가 어떻게 자기 결정의 시대로 들어서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서울은 이제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며 우리의 하늘은 우리의 손으로 지배하겠다.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이 역사적 전환의 순간을 기록하며 한민족의 오랜 갈망이 마침내 실현되는 장면을 깊이 새기고 있다.